이완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김종인, 정운찬, 그리고 네. 홍석현. 이 원로정, 네. 과두정을 꿈꾸는 이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운찬 대표의 조선일보 발언을 보니까 3명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민중의 소리 기사로 쓰고 있는데. 예. 예, 제가 그 기사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정 총리건 김 전 대표건 홍 전 회장이건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문제지. 모쪼록 세 분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란다. 제가 적었는데요. 김종인 대표의 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이 되면 저는 정운찬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예.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망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정말 웃음만 나와서 이건 정운찬 선생님은 제가 사실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대학교 때 수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저도. 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석현이 형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네. 욕망을 드러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덜 세련됐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보다 너무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예. 좀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세 분 다 너무 강적인 것처럼 안 보이는 방식으로 들어오셔서 예. 조금만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의 어떤 그간의 사회적 위상, 소셜 포지션 이런 거 따져보면은 이렇게 단신급으로 취급할 그런 분들은 아닌데 여하간 참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완배 기자님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어제 사실 안철수는 왜 문재인을 공격할까? 이게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가요? 공감을 얻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좋은 히트수를 내기 위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비슷한 얘기 준비하셨군요. 예, 그런 거를 의식해서는 아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녹음을 할 때는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녹음을 했고요. 예. 이제 오늘 녹음을 할 때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예. 그 상황에서 일단 개인적으로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의 선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집권이 유력하다고 보이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축하드릴 일이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서 가급적이면 후보 개인 공약이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됐건 제1야당의 후보가 선출이 됐으니까요.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로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전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 이런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고 토론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연구하는 자체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행동도 모순이죠. 이 말을 꺼내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굉장히 유력한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드리건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굉장히 유력한 팟캐스트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1위 팟캐스트라고 할까요? 아니요. 김어준보다 유력한 팟캐스트로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앞으로. 편집할까요? 김어준보다 압도적으로 유력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듣기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달 반 전쯤인가요? 주말경제학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프레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분석한 것으로 평가되는 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 조지 레이코프는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언어학자고요.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주는 영향력, 그리고 그 언어를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걸 분석한 대학자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레이코프의 말을 굉장히 경청을 하죠. 근데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서 핵심은 사람들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자꾸 말을 하면 예.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자꾸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프레임에서 백날 싸워봐야 사람들한테는 코끼리라는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줄 뿐이다. 이게 이제 레이코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코끼리 고얘기를요. 그리고 이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사례는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4선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 성공기입니다. 예. 1936년 대선 때요. 그 루즈벨트가 32년에 당선이 돼서 30년 대공황을 이겨냈고 뭐 완전히 경제공황을 극복했으니까 예. 36년 대선쯤이야 루즈벨트가 거저먹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36년 대선은 루즈벨트가 정말 인생에 겪었던 최악의 정치 시기였을 거예요. 요때가 어떤 때냐면 지금으로 보면 반문연대 이런 거의 확장판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작년 말부터 대세로 인식이 돼서 이제 문 캠프에 여러 인사들이 합류를 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이래서 좀 나은데 이때 루즈벨트는 정말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면 노무현 정부 후기 요 정도 됐을 겁니다. 언론, 사법부, 심지어 열린우리당 내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고요. 그때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씹히는 때였죠. 그래서 대통령을 씹는 게 뭐 국민 스포츠였다 이런 말까지 나돌았으니까요. 예. 그런데 1936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루즈벨트가 직면한 상황이 이거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 루즈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예.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고 공공정책을 대거 실시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먼저 보장해준다. 이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당시 이런 루즈벨트의 정책은 자유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빨갱이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6년 선거 초반의 프레임이 뭐였냐면 루즈벨트는 빨갱이다. 뉴딜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 프레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방대법원이요. 실제로 그 루즈벨트가 펼친 뉴딜 정책을 대부분 위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법률 위반도 아니고 뉴딜이 아예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황당하지만 아니 정부가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늘려주는 게 왜 위헌입니까? 그런데 당시 연방대법원은 이걸 모조리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리고 여당이었던 민주당 안은 어땠느냐? 여당 안에 자유연맹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민주당이 국민의당으로 분당되기 전에 국민의당 탈당파들이 모인 그 탈당파 모임쯤 돼요. 이 자유연맹이. 예. 그래서 공화당보다도 더 심하게 루즈벨트를 흔드는 민주당 안에서 더 심하게 문재인을 흔드는 뭐 이런 조직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슬프게도 다수파였어요. 민주당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도 루즈벨트는 소수파가 돼버린 겁니다. 예. 언론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후보가 오랫동안 겪었던 보수 언론으로부터 받았던 이 터무니없는 공격들이요. 제가 1930년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루즈벨트가 당했던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은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왜냐면 한국은 보수 언론이 조중동으로 갈려있기라도 하죠. 당시 미국 신문은 신문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요. 이 사람이 미국 신문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 허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신문이 무려 28개였습니다. 그리고 유료 독자만 2천만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부 독자를 좌우하는 언론 군주. 이 사람이 허스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냐면 1932년에 루즈벨트가 민주당 후보로 뽑힐 때 그 이 허스트 신문왕은
존 랜스 가너라는 그 정치인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 가너는 텍사스 출신이었고 남부 지역 민주당 보수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북부 지역에 루스벨트가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예. 1차 투표에서요. 이제 과반수가 안 돼서 재투표를 벌이는데 허스트가 루스벨트 대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루스벨트하고 협상을 하죠. 내가 미는 낸스 가너를 부통령으로 지명해주면 내가 루스벨트 너를 인정해줄게. 이렇게 협상을 하고 11개 조항에 루스벨트로부터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11개 조항이 굉장히 보수적인 조항이었어요. 루스벨트가 후보 당선되기 위해서 이 11개 조항에 서명을 하죠. 그리고 낸스 가너를 부통령 후보로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루스벨트는 당선되자마자 이 가너 부통령의 보수적 성향을 완전히 쌩까버립니다. 그리고 허스트하고 약속한 11개 조항도 거의 안 지켜요. 그리고 자기만의 진보적인 뉴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러다 보니 허스트가 1936년 선거를 앞두고 루스벨트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유한 언론을 총동원해서 루스벨트를 집중적으로 씹어댑니다. 그래서 루스벨트는 언론으로부터도 완전히 왕따를 당한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법부도 반 루스벨트, 언론도 반 루스벨트, 정치권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반 루스벨트.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에서 빨갱이 프레임으로 재선 선거를 루스벨트가 치르게 됩니다. 근데 루스벨트가 사회주의자 이 빨갱이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내 정책이 왜 사회주의냐, 내 정책이 왜 헌법 위반이냐,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레이코프 주장의 제일 큰 핵심이 상대가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대응은 그 공격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설명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카운터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예. 레이코프는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때 방어하지 마라. 방어하다 보면 자꾸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곧 상대방의 씌운 프레임의 언어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다. 예, 그런데 생각해봐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자꾸 코끼리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누가 프레임을 씌우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라. 그렇게 답하면 사람들은 진짜? 그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일 수도 있지 않아? 하고 두뇌의 사고치기가 끊임없이 상대가 씌운 프레임 안에 갇혀서 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이코프의 이론을 알았을 리가 없죠, 루스벨트는. 예, 이게 루스벨트는 1945년에 돌아가셨고 레이코프는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루스벨트는 사방팔방 적으로 둘러싸여서 맞았던 이 사회주의 프레임, 빨갱이 프레임에 대해서 일절 말려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사회주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보수층들에게 웃기고 있네. 니들은 그냥 그 프레임에서 놀아. 니들 나한테 다 죽었어. 이러면서 어깨 딱 펴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 프레임을 만들어요.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연설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상 이렇게 단 한 명의 후보를 패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치 세력이 힘을 합친 적이 있었어요? 얘들은 완전히 나를 증오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다고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I welcome their hatred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좋아. 나는 너희들의 증오를 열렬히 환영해. 계속 미워해. 이렇게 쿨하게 답을 해버립니다. 내가 끄떡이라도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 프레임을 조롱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재선되잖아? 니들 다 죽었어. 니들은 괴물을 만난 줄 알아. 이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잘못 봤다. 내가 그런다고 쫄 것 같니? 이런 시그널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자기의 프레임으로 선거판을 바꿉니다. 루스벨트는 사회주의, 빨갱이 이런 말에 대해서 절대 해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독점이 돼서 특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이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 모든 민중들이 너무 힘들다. 모든 미국인이 독점 자본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미래가 없다. 저걸 독점 기업들과 수구 세력이 막고 있다. 나는 모두에게 평범한 기회가 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보수 세력을 타도하자. 독점 기업들을 타도하자.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언어로 맹폭을 퍼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너무 공격을 심하게 받으니까 루스벨트는 빨갱이야 이 프레임에서 허겁지겁 돌아와서 독점 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어. 야 자유주의 시장이 발전해야 다 좋아지는 거야 하고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레 루스벨트가 만든 프레임으로
보수 쪽이 말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름까지만 해도 루즈벨트는 과연 빨갱이냐로 설정됐던 프레임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독점 기업들의 폐허가 얼마나 민중들의 삶을 착취했느냐로 옮겨져 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무조건 루즈벨트가 이기는 프레임이죠. 예. 왜냐하면 상대가 아무리 설명하라고 방어를 해도 유권자들은 계속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독점 기업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에요. 제가 기억이 가물해서 그렇지만 노무현 후보가 대세론이었던 이해창 후보를 꺾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죠. 예. 근데 이때 이해창 쪽에서 세운 프레임이 대세론, 김대중 정부 실패론, 노무현 장인 빨갱이론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심지어 투표 전날 정몽준이 단일화 승복을 깨면서 노무현 같은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프레임으로 한나라당은 상당히 밀고 다녔죠. 예. 근데 제가 본 한국 역대 선거 중에 이 프레임 면에서 보면 노무현 후보의 선거 전술이 제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인이 빨치산이다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장인이 왜 빨치산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한마디로 어쩌라는 거야. 그 장인이 빨갱이여가지고 그럼 빨치산이어가지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말랬다는 거야. 한마디로 딱 쌩까버리고 그 프레임을 덮어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언어로 새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수도 이전으로 대변되는 지역 균형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거 역전 가능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 넣어보면 정말 멋진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후반에 한나라당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수도 이전이 부당하다. 이회창 후보야말로 충청의 자식이다. 노무현은 충청도를 뭐 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수록 계속 노무현 후보의 수도 이전 프레임에 계속 말려드는 겁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한나라당에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수도 이전이 가져올 효과와 지역 균형 발전이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짧게요. 예. 1980년 레이건과 카터의 대결 때요. 민주당이 처음으로 건 프레임이 레이건을 전쟁광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레이건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레이건은 전쟁광이 아니야. 원래는 평화주의자인데 미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뿐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레이건은 어떤 프레임으로 맞서냐면 야, 카터 너 집권했을 때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경제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사실 그때 그 1970년대 후반 석유 파동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미국 대번영기가 마무리되면서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이건은 전쟁광이라는 프레임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유리한 프레임. 야, 카터 너 집권했을 때 경제가 엉망됐잖아. 이 프레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광 프레임을 벗어내고 레이건이 당선이 되죠. 길게 사례를 드렸는데요. 다시 요약하자면 레이코프의 주장은 이겁니다. 상대가 씌운 프레임에 반응하지 말고 내 언어로 나의 내용을 만들어서 내 프레임으로 선거를 이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라는 프레임이요. 이걸 이제 동아일보가 양자 대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화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보수 언론에서는 이 프레임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오래전부터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대결이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별로 반향이 없다가 보수 언론이 가세하면서 급속도로 이 프레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과연 양자 구도가 형성될까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혹은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후보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 이걸 연구하고 토론하는 순간에 이 1대1 프레임에 계속해서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 끊임없이 문모닝을 외치면서 문재인 거리는 프레임에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비문연대가 이 사회의 가치냐 안 가치냐의 코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을 끝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강조하고 토론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봐야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건요. 코끼리를 대신할 다른 선명한 이미지를 들고 와서 새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만들 건 너무 많죠. 예. 민생, 민중들의 삶,
불평등한 소득 분배,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4개월 넘게 촛불을 들었던 그 본질적인 이유, 단지 박근혜가 미워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의 악랄한 착취를 벗어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 평화적 남북관계, 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새로운 프레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로 자기를 가득 채우고요. 국민들 앞에서 루즈벨트처럼 거침없이 자기의 프레임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혹시 문재인 캠프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대로 나의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주도하면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철수가 다른 뭐 바른정당하고 심지어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면 어떡하지? 이 지금 프레임에 대해서 문 캠프 쪽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적폐 연대예요. 안철수는 반성하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코끼리를요. 네. 비문연대, 반문정서가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뭐 문재인한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이 만든 거다. 니들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일일이 대꾸를 하고 있으면 그 프레임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응은 반문연대 한다고?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오케이. 잘해봐. 화이팅! 하고 한마디로 쌩까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언어로 새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보다 평등한 세상, 보다 공정한 세상,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 내용,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 비전의 프레임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저는 우리가 9년 동안 꿈꿨던 정권교체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디 지지자분들도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 이런 거 입 밖에 꺼내지 말고요. 어떤 세상을 만드는 게 좋은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어떤 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어떤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비전으로 프레임을 새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버전이 생각나서 문재인 안철수 1대1 구도는 저 역시도 이제부터 제 머릿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거고요. 그런 바람으로 이 이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되지도 않을 거고요. 네. 또 한 달 안에 뭐 그런 변수를 만든들 판세를 바꿀 수 없고요. 결국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배 기자님 말씀대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프레임입니다. 우리 프레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완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김종인, 정운찬 그리고 홍석현 이 원로정, 과두정을 꿈꾸는 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정운찬 대표의 조선일보 발언을 보니까 3명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민중의 소리 기사로 쓰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뭐 정총리건 김 전 대표건 홍 전 회장이건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문제지. 모쪼록 세 분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란다. 제가 적었는데요. 김종인 대표의 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이 되면 저는 정운찬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망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웃음만 나와서 정운찬 선생님은 제가 사실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대학교 때 수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저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석현이 형님은 이렇게 초라하게 욕망을 드러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덜 세련됐죠.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보다 너무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좀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 분 다 너무 강적인 것처럼 안 보이는 방식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의 어떤 그간의 사회적 위상, 소셜 포지션 이런 거 따져보면은 이렇게 뭐 단신급으로 취급할 그런 분들은 아닌데 여하간 참. 이 타이밍을 잘 못 맞히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완배 기자님,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어제 사실 안철수는 왜 문재인을 공격할까? 이게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가요? 공감을 얻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좋은 히트수를 내기 위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비슷한 얘기 준비하셨군요. 예, 그런 거를 의식해서는 아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녹음을 할 때는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녹음을 했고요. 예. 이제 오늘 녹음을 할 때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예. 그 상황에서 라고 자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자꾸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프레임에서 백날 싸워봐야 사람들한테는 코끼리라는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줄 뿐이다. 이게 이제 레이코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코끼리 고얘기를요. 그리고 이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사례는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4선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 성공기입니다. 예. 1936년 대선 때요. 루즈벨트가 32년에 당선이 돼서 30년 대공황을 이겨냈고 완전히 경제공황을 극복했으니까 36년 대선쯤이야 루즈벨트가 거저먹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36년 대선은 루즈벨트가 정말 인생에 겪었던 최악의 정치 시기였을 거예요. 요때가 어떤 때냐면 지금으로 보면 반문연대 이런 거의 확장판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작년 말부터 대세로 인식이 돼서 이제 문 캠프에 여러 인사들이 합류를 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이래서 좀 나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의 선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집권이 유력하다고 보이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축하드릴 일이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서 가급적이면 후보 개인 공약이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됐건 제1야당의 후보가 선출이 됐으니까요.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말로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전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 이런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고 토론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연구하는 자체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행동도 모순이죠. 이 말을 꺼내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굉장히 유력한 팟캐스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드리건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굉장히 유력한 팟캐스트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1위 팟캐스트라고 할까요? 아니요. 김어준보다 유력한 팟캐스트로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편집할까요? 김어준보다 압도적으로 유력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듣기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달 반 전쯤인가요? 주말 경제학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프레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분석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조지 레이코프는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언어학자고요.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주는 영향력 그리고 그 언어를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걸 분석한 대학자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레이코프의 말을 굉장히 경청을 하죠. 근데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에서 핵심은 사람들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